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해 이번 주말 러시아로 갑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우려합니다. 미국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코비드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입니다. 개학 시기에 나온 퍼스트 레이디 양성 반응 발표는 일반인들에게 코비드-19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돌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자신이 공직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혐의로 기소된 그의 측근 중 일부는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도 트럼프 드라마에 가려졌지만 난항입니다. 조 바이든의 새 전기를 쓴 작가는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에 사임을 발표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부자의 부동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 등 20개 혐의로 텍사스주 검찰총장 탄핵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모두 공화당인 사건으로 이 케이스는 전국적인 공화당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 확률 예상치를 3월에 35%에서 15%로 낮추었습니다. 이자율 중단은 곧 있겠지만 이자율 인하는 내년 중반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을 불러드리고 보니까 헤드라인에 빠뜨린 그런 내용도 있네요. 자,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것은 모두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오후부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 자체가 미국에서 세계 다른 나라에 퍼뜨리는 방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미국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그 뒤에는 각 언론사마다 특히 이제 북한, 러시아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분석들은 미국보다 영국 BBC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여러 안보국이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은 오늘도 역시 뉴욕타임스가 제일 잘한 것 같고요. 그 뉴욕타임스를 먼저 이 팩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과연 북한을 떠나기 싫어하잖아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하노이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했지만 2019년도에도 사실은 또 러시아 방문하기도 했네요.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이 북한 밖을 나갈 때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 미국에는 어떤 의미, 그리고 요즘은 한국과 미국의 어떠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세계사적인 변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실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아직 확실하게 간 것은 아니니까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2019년도에 이제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톡, 북한과 굉장히 가깝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만 지도상으로만 봐도 이 블라디보스톡은 완전히 그 북한의 윗집과 마찬가지잖아요. 윗집. 이번에도 무장한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날 때 타고 갔었던 그런 형태의 열차가 되겠죠. 그리고 모스크바는 완전히 러시아 그 큰 땅덩어리에 완전 서쪽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동쪽에 항구, 북한과 바로 이제 육로로 통하는.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가 최근에 열흘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서 사전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발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왜 미국이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도청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등의 방식으로 미국이 알아낸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을 미리미리 더 많이 퍼뜨려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루지 못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루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경을 쓰느라고 비밀리에 갔던 그런 회담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인 거죠. 미국으로서는 북한 해서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여기서 이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것도 G20 행사와 겹칩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극동 연방대학에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그러면 북한의 그 창건일 9월 9일이잖아요. 구구절이잖아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끝내고 나서 바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만 가서 푸틴만 만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정박돼 있는 부두 33, 그 피어 33도 방문을 한다는 발표고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능력, 탄약과 포탄, 북한은 충분합니다. 러시아에 줄 수 있는 정도로 그걸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그 위성과 핵파워 잠수함에 쓸 수 있는 첨단 기술이죠. Advanced than technology를 원하고 식량 같은 것 원할 수도 있고요. 한국 정보당국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지난번에 전승기념일이라고 북한은 부르고 한국에서는 이제 휴전한 그런 그 기념일에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쿠데타 뭐 이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세일스펄슨과 같았다. 무기를 쫙 보여주면서 이쪽에는 중국 대표, 이쪽에는 러시아 국방장관. 그리고 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구소련이 무너진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가서 이것저것 막 보여주고 그 보여준 무기 가운데는 유엔에서 금지한 그런 무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이 여러 가지로 특히 요즘은 이제 해상에서 일본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합동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훈련 같은 것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건 한국에서 나온 얘기고요. 미국은 앞에 말씀드린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과 포탄, 북한은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도 발표를 했어요. 푸틴과 김정은이 편지도 교환했고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이 가서 푸틴의 편지를 줬고 김정은도 편지를 쓰고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주 뭐 정성껏 쓴 그 편지 같은 거 이런 외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무기 협상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무기 협상 이번에 무기 협상을 하러 간다는 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어떤 뭐 마지막 완성을 할 수 있는 핵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주나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런 전망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의 정보력으로 알아냈다는 거죠. 존 컬비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디테일하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기밀이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 기밀을 해제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푸틴과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에드리안 왓슨이라는 안보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의 대변인은 미국은 무기 협상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전에도 북한이 러시아에 뭐 포탄을 이미 주려고 다 선적을 해놨다. 이런 걸 미국이 터뜨렸잖아요. 그것도 미국의 도청 등등의 기술에 의해서 미국의 이제 정보력이죠. 러시아 국방부까지 다 뚫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어떤 그 경고를 주면서 뭔가를 이제 방해를 하려는 그런 거.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막 무기를 준다 했을 때 북한이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가지 않았을 그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최전선에서 쓰여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8월 말에 20명의 북한 대표가 경호대를 포함을 해서 블라디보스톡도 갔고 모스크바도 갔고 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여기가 이제 4월 달에 그 푸틴의 푸들인 그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칸센코 대통령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단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쭉 그 모스크바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서요. 아무튼 이것은 미국은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래 우리 다 알고 있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무슨 회담을 하든지 그것조차도 우리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살살해.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미국은 무기를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야지 되니까.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에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만약에 무기를 준다면 무기 주는 대신 뭘 받을까 너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당국자들은 러시아에게 이번 이 협력이 좀 전략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뭐 간다고 완전히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BBC 방송이 무슨 싱가포르라든가 여러 지역 한국의 전문가들도 인용을 해서 일단에 뭐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협상이 오고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기술을 주지 않는 대신에 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다. 러시아가. 그러면 식량도 주고 무슨 어떤 오일 같은 것도 주면은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건 또 직접적인 기술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무기 체계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추가로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경상 수입 이외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 말을 쭉 인용을 해서 15년 동안 북한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도 애썼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유엔 상임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돼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유엔 무용론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북한에 대한 핵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유엔에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북한이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북한이 뭐 핵무기 실험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그 처벌하는 것을 계속 묵인해왔죠. 막아왔죠. 뭐 중국이 앞장서거니 러시아가 뒤에서거니 때로는 이제 약간의 순서가 이젠 바뀔 수도 있죠. 러시아와 이번에 무엇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아무튼 그리하여 뭐 미국의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이 결렬된 것 등등 그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북한이 심각한 결과 없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 현재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북한은 늘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불안해해왔다. 이건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을 뭐 나이 차이가 뭐 반 뭐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업수히 여기는 것도 있고 원래 중국이 그렇잖아요. 북한도 굉장히 중국의 민족이 많은데 그 다민족 중에 어떤 한 아주 조그마한 땅덩이의 한 소수민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을 때도 딱 앞에서 행사한다고 하면서 온갖 소수인종들이 각 그 복장을 입고 뭐 조선족들도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고 나와서 니들도 저 소수인종 가운데 하나야라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국가만 의존한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동맹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브릭스다 등등 해서 러시아 쪽에서 많은 것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러시아 쪽에 미국보다는 더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북한처럼 무기를 러시아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거기는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얼마 전에 그 암살한 프리고진 같은 사람 시켜서 다이아몬드 금이나 캐간다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아프리카가 지금의 러시아에는 북한보다 훨씬 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을 찾고 또 유일한 거의
중국 하나인 북한으로서는 불안하고 하니까 뭐가 딱 맞는 거죠. 서로 네트워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 기회가 된 겁니다. 러시아가 너무나 절박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잘한다면 어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도 있죠. 모스크바가 베이징보다는 더 큰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아주 침묵을 지키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멀리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어드밴스드 기술까지 북한이 뭔가를 많이 내놓는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포탄, 탄약을 내놓는다면 핵기술도 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의 개발도 묵인할 수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겐 그거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북한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미국에 보복당하고 하면은 다 중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중국으로 뭐 살아남은 사람은 피신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진핑보다는 푸틴에게 얻을 것이 많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닥터 버나드 루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S. 라마라탐 스쿨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사될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공개, 이 회담을 시작되기 전에 공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을 아니 이 정도로 알고 있어? 우리가 거기를 다 점찍고 다녀온 것까지 하면서 모두 이제 방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이 계속하는 게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어떤 때는 일부러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정보를 기밀이라고 해서 꽁꽁 묶어뒀다가 이거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기밀을 해제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이 같은 회담? 회담이라기보다 이건 거래 아닌가요? 평소에 막 신뢰가 있었던 국가끼리 뭐 외교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딱딱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뭐 판돈 놓고 하는 거래 같은 판돈 놓고 하는 것은 도박이고 이건 거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아니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미국의 정보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묘하게도 G20 정상회담과 겹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G20 정상회담 딱 이 시기에 G20가 조금 더 이 10일부터 열리고 뭐 이제 길이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시진핑이 G20 정상회담에는 안 오는데 그 사이에 김정은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다? 이건 이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인데 그 예전에 이 후원해 주시는 업체 불러드리는 문장이었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막 나와버렸어요.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게 사실은 얼마 전부터 나오는 얘기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릴 때 지금 나오면 어떤 때는 부족하더라도 바로 이 브레이킹 뉴스로 전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은 미리 나왔다 할지라도 이건 금방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시점이 아닌 것 같아 시간 낭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른 뉴스를 전해야지 하고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정헌법 14조 3항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인생은 이래서 정치는 이래서 꼭 정치로 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는 그런 아트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지금 미국 정치권은요 여전히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대통령보다도 한 살 많잖아요. 뭐 건강 문제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맥카티는 원래는 이제 쭉 쉬다가 노동절 연휴 끝나고 다시 의회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동안 쭉 했었는데 노동절 연휴 시작되고 나서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체 투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탄핵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 의원들도 4명 정도? 아무튼 이게 아슬아슬해서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 4명만 빠져나가면은 또 실패하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공화당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건 아들 문제 때문에 본인 문제도 아니고 본인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지만 연관이 돼 있으면 하나라도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이건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정치인도 있고 아니면 뉴욕처럼 바이든이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이겼는데 본인이 공화당으로서 정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하면 본인의 목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이럴 때 실력도 있어야지 되고 파워도 있어서 이제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아젠다를 이끌고 갈 때는 하나를 줘야 되고요. 저쪽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사람도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 되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거고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러면 하원 의장으로서 줄 수 있는 떡들이 있죠. 초콜릿도 있고 뭐 캔디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걸 주고 이런 식으로 끌어와야지 되는데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조차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서 하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물 만났어요, 요즘에. 어제 여러분들께 아담 쉬프라는 민주당의 하원 정치인이 전에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수정헌법 14조 3조에 의해서 본인이 막 직접 어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반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도왔다면 공직자에 출마할 수 없다는 바로 그 근거로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다. 법원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고소를 한다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에 힐러리 클린턴과 같이 그 부통령 후보로 뛰었던 팀 케인 의원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딱 얘기를 하네요. 트루스 소셜 그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거의 모든 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낸다. 이것도 참은 아니에요. 선거 개입과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4개 케이스의 형사법 위반 혐의, 91개 그 혐의에 대해서 그것과 똑같이 이건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미국에 어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시스트가 미국 역사상 최악이고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바이든에게 선거를 다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선거를 또다시 훔치려고 지금 선거 훔친다고 의사당 사건, 폭동 사건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18년, 17년, 15년, 10년 징역형을 다른 사람들이 받았어요. 트럼프 말 듣고 거기에 가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또다시 사용하는 수법이다. 수정헌법 14조 3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또 승리할 것이다. 지면은 이제 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아니고 훔친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그렇게 수정헌법 14조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지만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보다 훨씬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화당에서도 한 사람 있기는 있죠. 지금 예비선거에 나가고 있는 아사 허친슨도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거기서 이미 유죄 판결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가서 그건 이제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정헌법 14조 3항. 그래서 대통령에 나갈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폴리티코가 얘기한 또 다른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여기에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케이스는 어떻게 선거가 갈지 트럼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은 이건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게 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나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그 비리로 나도 먹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냐 이 보스냐를 선택을 해야지 될 때 보스를 선택하면 내가 죽어버려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코엔이라는 10년 동안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은 다 처리해줬던 해결사가 픽서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는데 지금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조지아주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 뭐 액티비스트라고 불리는 3명도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겼고 말하려고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기밀 문서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 이 케이스에 대해서 증언을 뒤집었거든요. 그 증언 뒤집은 사람은 물론 기소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증언의 뒤집음으로 트럼프가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크 메도우즈. 아직까지 루디 줄리아니는 그렇지 않은데 마크 메도우즈는 오늘 조지아주 선거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는 뭐 공모자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다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이제 존 이스트먼 채프만 대학교의 그 법대 학장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크 메도우즈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랬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뭐 선거인단을 조직하는 가짜 선거인단이에요. 이미 선거인단 투표는 끝났는데 가짜 선거인단 조직하고 하는 거 내가 했다. 연락책을 했다. 그런데 나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믿음에 따라서 뭐 그래서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시사만평을 보니까 마크 메도우즈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본인은 전화 걸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그 전화기는 트럼프의 귀에다가 갖다 주거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막 비리라기보다 망신살을 뻗치게 하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트럼프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 할 말입니까? 마지막 비서실장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제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단에게 증언을 뒤집는 내가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더 일했어요 하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과실을 주는 것 같은 증언을 하는 거 흔한 일입니다. 그거는 인생사에서 너무 흔한 일이지만 이건 말하자면 그 리코라는 법에 따르면 주모자가 트럼프잖아요. 그럼 주모자가 대통령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루디 줄리아니도 지금이야 이제 조지아 케이스는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분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헌금을 하는 기부를 하는 그 돈으로 법률 비용으로 다 쓰게 하지만 나머지 그 곁가지 소송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명예소송을 하고 이번에 루디 줄리아니가 하나가 졌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본인들이 대야지 되거든요. 비용 문제, 나중에 처벌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루디 줄리아니도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도 믿지 말아라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만 믿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도 믿지 말아라. 너만 믿어라 했는데 이 형사 재판 케이스가 아닌 또 다른 민사 막 사기건이 있잖아요. 트럼프 그 회사가 그 사기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증언한 것 보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대통령이어서 너무 바빴습니다. 그거 다 내 아들들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서로 양해하고 한 것일 확률이 높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바이든 얘기는 뭐 좀 짧게 일단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에 나온 새로운 전기를 쓴 작가가 바이든이 올해 말쯤에 사임을 발표해도 난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프랭클린 포라는 사람, Last Politician, 마지막 정치인, 바이든의 그 백악관에서의 생활과 미국 미래에 대한 투쟁, 이런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407페이지짜리인데 이 사람이 내가 노인의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의 이제 뭐 바이든을 몇 번을 만났다고 하던가요? 300번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바이든에 관한 새로운 전기니까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레가시 같은 것을 다룬 거겠죠. 그리고 바이든이 자신의 레가시 같은 마지막을 정리하는 책을 쓰는데 아무한테나 쓴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겁니다. 바이든을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바이든이 올해 말에 사임해도 나는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 바이든의 앞으로의 몇 년을 그런데 이 바이든의 나이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어떤 그 여론조사를 오늘까지도 다른 많은 매체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3살 내지 생일에 따라서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40 몇 퍼센트, 50% 아래가 대통령이 되긴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바이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50% 이상, 뭐 거의 80% 가까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점을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 펜실베니아에서 나이가 많다는 건 지혜롭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전기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의 나이와 그 나이에 따른 능력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지금 바이든을 본인이 300번이나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의 종교적인 믿음이 결정을 할 것 같다. 굉장한 그 신앙인인데 인생을 말할 때 항상 종교를 말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종교적이다. 운명, 이 fate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 바이든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막 정치적인 것에 너무 많이 함몰되어 있지는 않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10시 이전의 미팅이 너무 적고 10시 이전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거의 없고 또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피곤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가색에 에스크를 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화당의 정치권이 어떻게 트럼프냐 아니냐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상관이 있겠죠. 그리고 니키 헤일리라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공화당인데도 미치 매코넬 떠날 때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 이건 이제 트럼프나 바이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트럼프에게는 니키 헤일리가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개석상에서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전기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권자의 39%만이 백악관에 다시 이제 재도전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 이걸 이제 그 지지를 한다는 거고 73%가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47% 트럼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트럼프도 너무 부정직하다는 것을 공화당이 아니라 무당파들이 이걸 너무 절실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 유권자들은 보통의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미국의 유권자들은 정말 변화를 원합니다. 체인지를 원하는데 이 체인지가 안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꼭 권력 요구에 그래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하 안 됩니다. 뭐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해서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제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가 난항이다 하는 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 흐트러지니까 여기서 끝내고 다음번에는 아이템 바꾸겠습니다. 다음 섹션에는요. 그리고 언제나 지금 못 전해드려도 또 다른 이슈에서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제는 이제 이런 전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경제가 어떻든 미국 전반적인 경제는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 확률을 15%로 낮췄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점점 긍정적이 돼 가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 씨가 한 얘기인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붕괴했었을 때 그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35% 경기 침체될 가능성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5%요? 35%에서 15%면 반보다도 더 낮아진 거네요. 그 뒤에 이제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에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 있었고 얼마 전에도 좀 중간 규모의 은행들 가운데서도 여기 위험하다 뭐 이런 은행들은 또 뭐 신용 등급 좀 낮아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제 점점 3월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차가워지고 노동시장도 좀 차가워지고 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은 멈출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 전반적인 그 국내 총생산은 그다지 그 예상이 높지가 않습니다. 2024년 말까지는 평균 한 2%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벌써 그 학자금 상환 시작됐잖아요. 이자율 이런 것도 그렇고 코비드 때 멈췄다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고 해서 10월 1일부터는 납부를 해야지 되고 이자율이 워낙에 높으니까 22년 만에 지금 최고니까 뭐 모기지 이자율 등등해서 타격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내 GDP는 좀 2%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자율을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인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인하는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자율 인하는 그거는 이제 2024년도 내년도 중반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집을 사신다던가 아니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 작은 돈이야 뭐 큰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뭐 적어도 주택이라든가 비즈니스 관련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율은 내년 중반이나 돼야지 이것도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었고 그리고 이건 미니 트럼프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전후로 해서는 엄청 많이 여러분들께 뉴스로 전해드렸었거든요. 켄 팩스턴이라는 텍사스주의 공화당의 검찰총장. 너무너무 부정부패가 많아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재선되는가 했는데 재선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를 했었고 그 전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정말 메가폰을 잡고 다니면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텍사스니까 할 수 있는 뭐 법규에 연관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 재선은 됐는데 재선이 됐어도 보수적인 텍사스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지켜주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하원에서 탄핵이 됐고 오늘 이제 상원의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켄 팩스턴이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텍사스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17년도에 주지사 탄핵, 75년도에 이제 판사 탄핵이 있었는데 부패, 뇌물수수, 사법방해 등등인데 어스틴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본인의 이 검찰총장 사무실이 완전 부동산 회사처럼 됐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애인에게도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그 애인을 또 이 회사에 뭐 취직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이 애인 때문에 텍사스주 검찰총장의 오피스에서 너무 골치 앓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많은 다 공화당이에요. 전부 내부 고발자들이 전부.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애지중지했었던 사람도 있고 내부 고발자들이 연방 수사국 같은데 많은 이런 증거 같은 것을 줘서 20개 혐의에 부정부패, 뇌물수수 뭐 몇백만 달러 이런 것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달라스 모닝 뉴스라든가 뭐 트리뷴 이런 보도를 보면은 불륜 그 파트너인 그리고 또 와이프는 지금 그 상원 의원이에요. 텍사스주에. 그래서 이번에 와이프와 이 남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표는 하지 않는데 불륜 그 파트너 로라라는 퍼스트 네임의 여성과 부동산 재벌 그 나틴 네이트 폴 이 사람과 함께 막 여러 가지 했었던 일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왜 살아남았는가? 제가 왜 미니 트럼프 재판이라고 하는가? 극우에서는 트럼프를 보호한다고 그리고 다카 같은 것 어렸을 때 부모 손 따라서 미국에 온 어린이들 왜 보호해야지 돼? 이런 일에 강력하게 무슨 뭐 낙태라든가 온갖 초극우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 검찰총장으로서 다 막아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엄청 좋아했죠. 뭐 오일 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 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릭 페리라는 공화당의 텍사스 전주지사 이 사람도 예비선거에 전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신랄하게 기고문을 썼습니다. 공화당원들은 한때는 법치주의를 믿었는데 요즘 이게 뭐냐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칼로브는 공화당인 조지 부시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라고 불리는 스티브 배너는 이 사람 보호해야지 된다. 마녀 사냥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텍사스에 오늘 이제 상원 탄핵 재판이 시작된 이 검찰총장은 민권 안 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소송을 해서 이제 그 극우 사이에서 극우의 충성심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것을 잘 몰랐고요. 이게 상원에서는 역시 3분의 2가 돼야지 되거든요. 하원에서는 121 찬성, 반대 23으로 공화당이 많이 가세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많이. 상원도 공화당이 19명, 민주당이 12명인데 민주당 12명 전원이 탄핵된다 할지라도 공화당이 9명이 합류를 해야지 되네요. 19명 가운데서. 그러면 팩스트는 무죄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무죄가 됐었던 것처럼. 이걸 릭 페리라는 전 공화당의 주지사가 공화당 이래서는 안 된다. 법은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해서 공화당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진이 뉴스인 경우가 있잖아요. 내용은 크게 없어도 오늘 바로 그런 게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버닝맨 축제에서 7만 명 이상이 타고 왔던 그 자동차가 막 불과 뭐 얼마 만에 뭐 몇 개월 동안 내릴 비가 다 사막에 내려서 진흙탕이 돼서 그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니까 쫙 그 자동차 행렬이 있는 겁니다. 길도 없는 그 사막을요, 자동차가 가면서 길을 만들어요. 이 같은 사람들이 옆으로 새 나가는 길 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수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가 와서 버닝맨에서 활발하게 놀지 못했던 것도 이상한 경험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숨진 분은 32살의 한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0살이 아니라요. 날씨와 관련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볼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이제 와이프가 젤란스카가 얘기하기를 나는 남편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국의 BBC 방송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드문 인터뷰를 한 건데 이제 그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도 되고 하는 그거는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곡물 창고를 폭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시에 터키의 대통령과 곡물을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게 전시에 국방장관을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국방 계약의 어떤 스캔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생 국가는 부정부패 같은 것이 이제 심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없애야지만 해외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심하고 우크라이나에 돈을 줄 수가 있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물도 안 나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고요. 자, 이제 휴일도 끝났으니까 새로운 가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